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예, 6월 중순이죠. 그런데 한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더워요. 전남과 경상도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오늘은 경기 북부, 충청, 강원, 영서 지역으로 확대됐고 서울의 한낮 기온 35도를 넘으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온열 질환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딱 1년 전에 오늘 전주의 한낮 기온이 35.4도를 기록하면서 기상 관측 이래 105년 만에 최고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제 6월 무더위는 뉴 노멀인가 싶기도 합니다. 한낮에는 외출과 바깥일을 삼가시고 물 자주 드시면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다행인 건 오늘부터 제주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올 거라는데 내일은 남부지방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은 무더위가 한풀 꺾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전남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의대는 순천대에 유치하고 의과대학 병원은 율촌에 설립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서를 내면서 의대병원 입지와 관련한 전남 동북권 이견이 또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전남 동북권의 의대 유치와 관련해 여수 지역은 중화학 공업 밀집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해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여수시 율촌에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13일 의회 현관 앞에서 전체 의원 명의로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 지역인 전남 동북권 순천대에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여수시 율촌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여수에는 동양 최대의 중화학 공업이 밀집한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어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폭발 등 환경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가 대학병원이 없어 전남권역 외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여수시의회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국공립대학 통폐합 정책 추진 당시 국립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통합하며 정부로부터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와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여수 율촌 지역에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 의대 설립 대학으로 순천대를 지지하지만 의대 병원은 율촌에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대학병원을 어디에 설립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수시의회 이번 입장 표명, 순천 광양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어요. 네, 여수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순천대학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할 것, 정부는 2005년 정부의 국공립대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에 따라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간 통폐합 협약서 및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순천대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인접한 여수시 율촌면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은 전남 동북권 의대 유치와 여수 율촌 지역 대학병원 설립은 여수 시민뿐 아니라 동북권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수시의회 의원들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의대와 대학병원을 쟁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순천대학에 의대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인 동의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 순천시나 순천대학으로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이 문제는 여수시의회가 순천시를 대상으로 율촌면에 대학병원 설립을 동의하라는 부분, 이 순천시와 여수시는 물론 대학병원 입지에 관심을 보여온 광양시 입장에서도 의대병원 입지와 관련해 민감한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전남 동북권과 전남 서북권의 의대 설립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더구나 전남도의 공모 강행에 이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을 감안하면 동북권 내부의 의대 병원 입지와 관련한 내부 경쟁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의회와의 격돌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광양시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정인화 광양시장의 공약 사업인 이순신 장군 철동상, 이른바 이순신 구조물 사업과 관련해 최근 광양시가 또다시 사업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통해 역사적으로 볼 때 정유재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엄청난 활약을 보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그 싸움터가 장도와 송도, 묘도 이론인 점을 감안해 정유재란의 역사적 사건과 광양시의 철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철동상이라며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인화 시장은 해당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검토돼야 하고 동상이라면 시민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철을 활용한 공원을 이순신 공원으로 명명하고 이 관련된 철 구조물을 놓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며 이 사실상 사업 추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공원 조성하고 공원에 철 구조물 설치하자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철 동상이라는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철로 만든 이순신 장군 관련 조형물 설치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종 보고의 발언을 통해 송도나 장도, 묘도 등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전장터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물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인화 광양시장은 보고회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이 아이언 아트 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 시장은 아이언 아트 사업은 마음에 든다며 철을 활용한 아이언 아트 이미지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광양을 방문했을 때 정말 광양시가 철의 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이 철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이 정인화 시장 입장 정리해보면 철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원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셈인데요. 철동상 건립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광양시 의회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다시 변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인화 시장이 이제 민주당 복당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합니다. 얼마 전에 광양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의회 본회의장 출석 보이콧 논란이 제기됐는데 최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 심사에 시 간부 공무원들이 불참해서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시의회가 최근 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2023 회계년도 예산결산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거 불참했다며 순천시 의회로부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주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참석 대상 공무원 59명 중 11명이 불참했다며 노관규 시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또 부시장과 과장 등 상당수의 간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특별위원회에 불참했다며 시 집행부를 비난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시 예산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결산해야 되는 자리에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습니다. 예, 일부러 회의 불참에서 의회를 자극할 목적이 아니라면 다수 공무원들의 회의 불참 상황 선뜻 이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사전에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을 집행부에 통보했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한 것은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의회 예산 결산 활동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며 불쾌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은 한두 명도 아닌 10명 이상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고 시의회 내부적으로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감시의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 이런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의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시 뜨거운 여름이 돌아와서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못 보던 양복을 입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쁘네요. 봄 가을 양복을 계속 입고 다니다가 네,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제 그러게요. 예, 여름 시즌으로 다시 갈아탔고 우리 송 변호사님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요? 네,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그래도 그나마 여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예. 아, 해가 아니 아까 길어서요. 더 죽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니. 아니 덥긴 더운데 또 네. 양복만 입으면 또 반팔 반바지 입으면 또 시원하고 우리가 밖에서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제 우길기를 그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제 뭐 일본이 이제 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탄을 하겠다 이제 하면서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이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해가지고 이제 벌금형이 확정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사건을 좀 가져왔어요. 네,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이 사건은 2021년 6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 이제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서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이제 규탄한다라는 이제 구호를 이제 제창을 한 다음에 우길기를 태우는 이걸 했는데 이제 이 혐의 자체는 뭐냐면 이 집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5개에서 집회를 하려는 사람,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변론을 했었냐면 스스로를 우리가 한 행위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심, 2심 그리고 이제 대법원까지도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이제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유죄 다 인정해서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3명이서 가서 그냥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하고 이제 우기기를 태운 거 자체가 우기기를 태워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집회를 한 것 자체가 이 법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가져온 것은 뭐 내용 자체는 간단한데 좀 뭔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시라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우길기를 태운 학생들 벌금형 확정 이러면 아 우길기를 태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2명 이상이 공동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그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시위라고 집회나 시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 집회나 시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전 허가제는 아닙니다. 신고제니까 물론 그런 행위를 하시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길기를 태운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서 꼭 우길기를 태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양형에는 방영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이는 게 이 태우는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것 불을 때문에 썼다.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을 썼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3명이서 그 앞에 가서 그냥 뭐 규탄한다 정도 이제 뭐 구호를 외치는 정도로 만약에 끝났으면 뭐 당시에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집시법 위반으로까지 이렇게 처벌된 것까지는 아마 이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런 그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처벌이 됐고 어쨌든 2인 이상이 뭔가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서 뭔가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럼 가족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부부나 3인 가족, 4인 가족들이 같이 가가지고 뭐 어떤 구호를 외친다. 이것도 뭐 집회인 거예요. 당연히 정의에 따르면? 집회에 해당할 수 그건 있습니다. 관계를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집시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보면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2명 이상이 가셔서 어떤 나의 뜻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릴레이 1인 시위로 우길기 불태우는 거 요거는 괜찮습니까?
참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예, 뭐저 태우다 보면은 뭐 다른 것도 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되 예 어쨌든 1인 시위 자체는 뭐 어떤 그 제약이 훨씬 덜하니까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불태워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오해를 하셔서 그러면 1인이 가서 태운 건 괜찮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처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행위는 또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왜냐하면 그게 어쨌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뭔가 불을 이용해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는 게 이게 의사 표현의 자유일까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집시법 위험한 위반이 일이죠. 아니더라도 다른 법에 또 저촉이 될 수 있고 어떤 공중에게 위험을 또 이제 제공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방법은 좀 과격한 안 행동은 하시는 게 좀 좋겠죠? 삼가시는 게 좋겠죠. 뭐 실화나 방화죄 뭐 혐의도 뭐 뒤집어 씌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제 대신 질문을 드린 네. 거라는 점. 네네. 알겠습니다.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퇴임을 열흘가량 앞둔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인데 농업인이 아니에요. 근데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으로 허위 자격 기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도 농지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세종시의회 임채종 의원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습니다. 이 농지법이 과연 뭐길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길래 지자체장, 기초의회 의원들 위반 소식 자주 들리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먼저 준비된 가상의 꽁트 듣죠. 송 팀장 이거 들었어? 아이고 뭔데? 얼른 말해봐. 여기 이 지역 있지? 거기에 대규모로 관광지가 개발될 거래.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얼씬도 안 해야겠네. 사람들 몰리면 차 막혀서 못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멍청한 양반아. 벌써 사람들이 거기 땅들을 막 사들이고 있다니까? 아니 벌써부터? 객지에 돈 있는 사람들 벌써 냄새 맡아버렸구만. 아니 냄새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나. 아직은. 그래서 여기 사람들부터 먼저 사들이고 있다 그러더라고. 글쎄 어제 누가 전화 와서는 같이 사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거 하나 잡기만 하면 진짜 대박인데. 아니 근데 그 지역은 아직 농지 아니야? 그거 살려면 직접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엄청 까다롭다던데. 아니 이 양반 언제 농사 짓고 앉았냐. 그냥 농사 짓는다 그렇다고 해두는 거지. 야 이 고급 정보 어디 흘리고 댕기지 마라. 내가 우리 마누라 모르게 얼마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우리 같이 사자고. 너나 입 조심해. 내일까지 돈 꼭 갖고 오고. 여기까지. 요거는 좀 위험한 이 속닥속닥거림이 아닌가 발언입니다. 싶긴 한데 농지법도 농지법이고 본인들이 업무상으로 또 알고 있는 또 이 비밀에 또 해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농지법 위반입니다. 2년 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 참 대규모로 전국이 좀 떠들썩했던 이슈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을 탈탈 털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농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법에 어떤 것들 규정이 되어 있길래 이 위반 소식이 들리는 건지 이 규정 먼저 살펴볼까요? 이제 농지법은 우리 이제 이른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이 소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농지법 6조에 보면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유, 예를 들어 상속으로 내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취득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런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나 이제 의원들이 걸리는 문제가 실제로 자기가 작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법에는 농지
농지 소유의 그 어떤 면적에 대해서도 좀 상한 제도를 주어서 뭐 무한정 뭐 소유할 수 있게 되지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만약에 농지인 경우에도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제한을 또 해놓고 이거 말고도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제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꼭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내가 앞으로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이 농지를 관리할 것인지 그래서 대부분 뭐 자기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뭐 고위공직자들이 자기가 뭐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고 해놓고선 아예 뭐 방치했다 아예 뭐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사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정까지 있고 또 이에 따른 이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게 농지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방금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농지법은 일반적으로 농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법률이라면 사실 농지법 위에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셨죠. 저도 예. 사실 헌법에 헌법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끝에쯤에 가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변호사한테도 같이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네. 뭐 이런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냐 헌법에서. 농업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식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헌법에 규정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서 규율해 놓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대원칙은 경작을 할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예외적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뭐 이제 좀 다른 방향들을 열어놨는데 이걸 투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오늘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주제도 그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투기가 아니라 뭐 투자다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물려받았다 이러면은 상가나 뭐 이런 땅 하면 되는데 그냥 농지가 좀 싸니까는 그거 시세 차익 노리려고 하는 것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될 때. 지금 현재는 전이나 답 이런 농지인데 나중에 개발이 될 거라는 정보를 알았거나 뭐 어떤 예상을 하고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을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할 것처럼 속여서 일단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그러니까 농사에 진심인 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중에 전답이 대지로 바뀌고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투기라고 하고 그런 걸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 몇 배가 뛰니까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일 네. 텐데 그 농지법 위반 사례 중에서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를 이제 소유하려면 그러니까 농지는 자기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만 소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을 때는 내가 실제로 농사도 짓겠다라고 이렇게 그 발급도 받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런 의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부분 적발 사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농지법의 또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위탁 경영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역법에 의해서 뭔가 어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아니면은 뭐 국외에 뭐 3개월 이상 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일정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남에게 맡겨서 경영을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거 뭐 허위로 어떤 그 서류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위탁 경영을 하는 거. 이제 그게 법에 위반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취득할 당시에 자기가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업인이라고 속인다든지 아니면 경작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할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일부 농작업의 일부를 뭐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는 것은 되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가 농지만 취득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경작하게 하는 것은 또 금지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자기 노동력은 하나도 투여 안 하고 전적으로 임대를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쌀이나 보리를 심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뭐 관상용 작물만 재배를 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가족도 예외인 거예요? 가족도 안 됩니까? 가족이라도보다도 항상 이런 투기 목적의 사람들은 일단 농지를 취득해놓고 자기가 경작할 것처럼 네네. 그 마을의 농민들한테 임대를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도 안 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기는 그렇죠. 일을 대신 맡기는 그런 네. 형태인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농지법 위반이 자기 명의로만 꼭 소유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차명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부분 또 이제 그런 뭐 고위공직자나 이런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들 명의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적발이 돼서 실제로는 그 가족조차도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농업인이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말 농장 해가지고 주말에만 잠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갔어요. 나 그래도 농사 이거 잘 짓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뭐 100%의 땅이라고 하는데 뭐 5% 10%만 경작을 한다고 했으면 그거는 위반 소지가 좀 그러니까 없을까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농업인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체험형 영농시설 뭐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것도 일부 포함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5%만 경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경작을 안 해놓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항공사진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단속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좋아졌으니까. 그냥 거짓말하면 되겠지. 또 농작물을 생산한 것처럼 해가지고 판매한 것처럼 그냥 대충 서류 꾸며가지고 내면 되겠지. 아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행정청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기도 해요. 저 밭은 뭐 경작한다고 이제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뭐 진정이 되거나 뭐 민원이거나 막 고발이 되면 처음에는 이제 행정청에서는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왜 이거 농지로 이용을 안 하냐 해명을 해라. 근데 이제 안 되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경작 현황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자금의 출처 그리고 재산 상태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람 농사지을 생각이 없구나 하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지역에서 여수에서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 그 용도와는 다르게 뭐 농지에다가 뭐 가건물을 짓는다거나 창고 같은 거 아니면 뭐 도로를 이렇게 좀 놓으려고 해가지고 문제된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되죠. 그러니까 농지는 늘 말하지만 경작할 사람만이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는 농지법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대원칙이고 농지를 취득해놓고 거기다 그냥 가건물만 세워놓고 아니면 도로를 놓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꽁트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무 중에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인 것 같아요. 뭐 알게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이러면은 농지법 위반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른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이 되는데, 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뭐 국회에 발의된 지 8년 만에 통과가 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이른바 LH 사태 때문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LH 사태가 뭐였냐면 그 LH 임직원들이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엄청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단체와 뭐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폭로 뭐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구속된 상태로 기소도 되고 막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비공개 정보,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좀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까지 포함이에요. 아, 퇴직하고 3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을 안 받겠죠. 네, 적어도. 그래서 이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뭐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취득 여부의 그 판단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말합니다. 미공개 정보라는 것은 이걸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걸 위반했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토지는 몰수를 당하고요. 근데 이미 몰수를 당할 수 없게 만약에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러니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한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 법이 그 부정척당금지법 일명 그 김영란법 때부터 이거 만들어야 된다. 공직자들이 뭔가 어떤 정보, 개발 정보 특히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얻는 이런 것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계속 안 되다가 이제 LH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좀 뒤늦게 다시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졌고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공직자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다가 걸리면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처벌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우리 꽁트 사안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아 그냥 대충 농사 지을 것처럼 꾸며가지고 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농지법 위반이고, 공공기관 직원들인 것 같은데 내부 정보를 지금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리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회 고위층들이 농지법 위반에 연루가 돼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이 이야기들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감당할 만하다라는 정도여서 이게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처벌이요? 네, 처벌이. 단순 농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뭐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LH 사태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그 이해충돌방지법의 탄생을 도우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 자체에 대한 그 자체를 위반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와 별도로 또 농지법에서도 처벌 수위가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농지 소유는 그 말씀드린 대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어겼을 때는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에 개별 공시 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농지를 이제 불법적으로 위탁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뭐 이게 절대 약한 처벌은 아니고요. 이게 빈번한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간혹 고위공직자들 특히나 지금 국민권익위원장도 뭔가 이런 이제 의혹이 발표가 됐는데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몰랐다. 왜냐하면 대부분 만약에 상속받은 토지이면은 그게 이제 농지인 경우에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상속받은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걸 계속 작용을 하지 않으면 뭐 처분을 하거나 이런 어떤 의무들이 있는데 그거에 잘 인식을 못하다가 이제 이것이 나왔다라고 이제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걸로 해서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 가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런 걸 적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장조차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야가 최근에 농지법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걸 완화하겠다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뭐 정부하고 거기다 이제 뭐 야당도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한 공약을 좀 이제 내걸기도 했고 해서 그런 서로 이렇게 좀 뜻이 맞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보면은 일단 주말이나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이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좀 소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 제한은 언제 또 생긴 거냐면 이것도 LH 그 땅 투기 사태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때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도 어느 정도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벌써 만들어진 몇 년 안 돼서 이걸 다시 또 개정하자. 라는 게 지금 어떤 그 개정안의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많은 공감대가 이제 여야가 형성된 게 뭐냐면 농지 위에는 사실 어떤 그런 뭐 건축물 이런 걸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도시민의 체류 시설을 농지 위에 설치하는 걸 허용하는 이런 안이 지금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유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를 경작하는 데 있어서 뭐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숙박을 시설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농지 근처에 그러니까 되게 열악한 숙박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뭐 노동력 그러니까 생산성의 뭐 이제 저하로 이어진다. 막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요구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도시민의 체류 시설을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3월에 주말 체험 영농인을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 이렇게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벌써 이렇게 이제 뭐 관련 이제
부처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뭐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좀 뜻이 맞아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장 상황에 맞게 사정에 맞게끔 바뀔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뭐 절대 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LH 사태 2년 만에 다시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말이나 체험 영농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 토지 소유를 할 수 있는 거 제한을 뒀던 것이 이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농지가 탐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쪽에 뭔가 어떤 대규모 뭔가가 개발될 예정이다. 어떤 이런 사전 정보나 어떤 뭐 믿을만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투기가 발생 이게 문제여서 그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는데 그거를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이게 좀 사실상 좀 너무 제한이 되니까 뭐 사실상 너무 제한한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일단 지방 소멸 위기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뭐 하루가 멀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농지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보면서 이 도시와 농촌이 뭔가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지방 소멸을 막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모토 자체는 좋죠. 모토 자체는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이남 지역만 해당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일정 구역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이제 이게 농지법에 보면은 뭐 아무 농지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농지가 만약 그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이면은 심의를 또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게 워낙 또 근데 물론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다수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해서 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그런 이제 것들은 실제 실형이 선고되고 아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실제 LH 그 직원들에 대해서 뭐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더 큰 형량 그리고 다 몰수가 됐거든요. 사실은 징역형보다 몰수되는 것이 더 가혹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몇 년 살고 나와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농촌에 그런 위기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들을 또 다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또 판단하실지 청취자분들께 또 맡겨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전 법정 오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희생해 주셨어요. 당시 뭐 10대, 20대 초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들었는데 그 시절 군인들은 이제 90이 넘은 노인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6.25 참전 용사를 만나본다고요? 네, 오늘 만나볼 6.25 참전 용사는요. 현재 광양시에 거주하는 참전 용사 중 가장 연세가 많으신 96세 서순원 참전용사입니다. 예. 21세 해병대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의 파주, 문사듭 일대 서부전선을 찍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들었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당시를 기억할 정도로 이 전쟁에서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예. 이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긴 세월이지만 이제 자신들이 잊혀져가는 것이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요. 서순원 6.25 참전용사를 만나봤습니다. 나가 지금 현 나이는 96세고 21살에 가갖고 27살에 짓다 왔지. 서순원. 선생님 몇 년도에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때는 단기예요. 그때는. 그 15일 서기를 했는데 그때는 단기 4286년 7월 28일 날인가 우리가 입대식 했어요. 현 나이로는 96세지 나가 이거. 아버님은 해병대를 가셨다면서요? KMOC. 해병대 아니요, 해병대. 해병대 몇 기세요, 아버님? 30기요. 그때 염치에 불가능하고 다 안 간다니까. 군대를 왜 안 가냐면 가면 죽으니까 누가 갈랄 거예요. 가면 처음부터 제단지가 내놓으니까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경찰들이 전부 잡으러 대기 잡아. 우리가 서부전선 막았어요, 서부전선.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서부전선에 우리가 해병대 제 2개 연대니까 여단이 주동하고 있었죠. 여단. 서부전선 무엇인가 터져갖고 말로 해병대가 막았죠. 해병대가 막았고
저기 문산이라고 들어간 데 가면 그가 묘가 있는데 뭐가 또 꼬리 있고 받고 하는 거 수도 없어. 야, 아직도 그 전쟁터의 기억이 남아 있으세요? 하차 남아있죠. 자꾸 병력이 죽어버리니까 막아야지. 저놈들이 밀고 내려오는 게 막아야지. 병력이 없으면 누가 막을 겁니까?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인데 죽으나 사나 막아야지. 그때 해병대는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해병대를 하면은 특히나 더 그렇게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강하게. 하면 이제 죽냐 사냐 이거지. 그렇지 하면 죽냐 사냐 이거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죽냐 사냐 야오등아 참 많이니까 그렇지. 통 어떤 때는 보통 밥도 저때 못 얻어먹고 그때 전부 다 니기리 미시미를 얻어먹고 살아요. 그때는 이 그저 벤토란 거 전부 그때 니기리 미시를 전달해갖고 먹어요. 굶고 또 뭐야 현장하고. 이 상륙 작전 훈련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몇 명 타냐면 일개 소대가 45명인데 45명을 타고 갑니다. 물가에다 갔다가 탁 갔다가 앞주디를 나면 45명이 전부 완장무장을 해갖고 돌격 앞으로 합니다. 야오동아. 전바로 적을 보고 쫓아가요.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큰 배요. 그거 가지고 분산해갖고 적간별로 나가서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이고. 적군한테 뛰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적군한테 뛰어가는 거지. 적군한테 하는 것은 그때는 젊은 몸이고 나 한참 한단 말이지. 보다 옆에 또 동지설도 같이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있으면 전쟁하는가 뭐든지. 명령해 주고 명령 살지. 그때는 군대는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살아요. 중국군은 기억이 나지. 왜냐면은 한참 싸우다 보면 와씨야 하고 올라온단 말이야. 잡아갖고 물어보니까 수류탄 하나를 갖고 올라와. 근데 저들 숨도 인해전술인데 인해전술한 거 무장도 없이 단지 수류탄 하나 갖고 올라와요. 갖고 그거 갈 때는 전부 빼가를 한 명씩 준다 이거요. 빼가를 묶고 올라가라. 명령을 내리면 돌격을 하죠. 고지를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면은 뒤에서 중대장이 권총으로 쏴버려요. 안 올라가면. 올라가도 죽고 죽음도 안 올라가도 죽고. 그게 전쟁이요. 말인가 그렇지. 그런 비극이 없고 사람 쓰러진 거 보면 똑 잡아오다가 죽어가고 약간 핏물 내려가는 거 보면은 야 3대 쓰러지게 쓰러진다니까 야오동아. 말이니까 그렇지 않은 그런 비극이 없고 절대 싸움은 안 해야 됩니다. 서부점선이 문산이지 문산. 그거 바로 그 경계선이요. 그거 바로 삿발선 거기가 경계선. 임진강과 철도 다리가 그거가 있고 그런데 그거 하면은 그때는 소련군이 밀고 내려왔지. 전차부대를 밀고 내려왔지. 그래갖고 들이밀렸지. 그때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잖아. 그때 한쪽은 밀고 내려가고 한쪽은 또 막고 있고. 그때 인천 한국 작전은 어떻게 거의 그렇게 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거의 밀고 왔을 때 해군들 간포삭기라고 해서 간포삭기 포로들이 싸거든. 그때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간포삭기라고 밀어 올렸어요. 그때는 메가도 장군이 할 때는 저 신의주까지 여기 북한 몰라 그거 너무 우리도 몰라 북한 땅인지 어디가 그거 외국 땅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신의주까지 올라간다 면 신의주 비 오듯 기약 떨어지니까 못 입고 그냥 북으로 후퇴를 그래갖고 밀어 올렸지. 미군도 미 해병대가 있지. 어떤 데는 합동해갖고 전투를 했었지. 가요 생각 거석 생각 어디서 자오다가 한참 전투 받는 자오다가 나가 죽냐 사냐 그거이지. 참 죽을 꼽혀도 몇 번 죽고 우리가 그때 한 일개 소대가 나가갖고 전들한테 포위를 당했어. 포위를 당했고 소대장이 명령을 내리기는 일절 사격을 항군용으로만 해라. 항군용으로만 하고 항군용으로 다 일개 소대 빠져라. 그래갖고 하면 또 여기 방어를 해. 나와서 또 이제 방어를 해야지 이제 또. 말도 못해요. 저동안 임진강 다리 그거 우리가 많이 건너가서 싸우고. 군대에 있을 때 전쟁하다가 휴전이 됐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제 서로가 무엇인가 좀 좋았지 말이자면 참 누말져라 집이 휴가도 댕기고 좀 전쟁할 때는 휴가란 건 뭐예요? 휴가 없죠. 그럴 때는 제대도 시키고 나가 힘을 한 달에 들어가갖고 힘을 7배 나왔어요. 7배. 선배들이 있으니까 선배들이 좀 나가고 이제 우리가 또 나가야지. 선임자들이 있으니까.
휴전 들 때하고 전투 할 때하고 천지 차이지 그러면. 전쟁 끝나고 거기 장소 다시 가보셨어요? 못 가봤지. 언제 가봐요. 못 가봤지. 그거 어디라고 가. 그거 못 들어가. 안 가요. 하고 싶잖아요. 너무 무섭고 참 힘들었던 곳이지. 근데는 못 들어가. 안 가지. 그렇게 지켜온 우리나라잖아요.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싸우고 나오고 다 지키고 나온 국가 유공자요. 그것이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정부에서 그것도 잘 좀 생각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좀 저기 있어야지. 참 정말 국가와 민족을 가서 몸을 바치고 살고 나온 사람들인데 무보스러운 손재 군대 잘하고 나왔지 않아. 우리가 얼굴을 바꿔 쌓았어, 돈을 바꿔 쌓았어. 그리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 몸을 바치고 다 싸우고 나온 사람들이요. 몇 명 안 남았어요, 지금 국가 유공자들 지금. 얼마 없어요, 이제 다 죽고.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몇 년이나 사이, 1년 살란가, 2년 살란가, 누가 압니까? 나람 일어난 것이. 절대로 하여튼 싸면 안 해야지. 그런 비극이 없어요. 그런 비극이 없어. 아이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네. 아파. 절대로 싸면 안 해야 됩니다. 네, 6월 19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